우리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인들은 참 재벌 드라마를 좋아해요. 맞아. 작년 말을 휩쓴 드라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고 올해 초를 휩쓴 드라마는 더 글로리. 그렇지.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엄청난 부자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상위 1%의 삶. 근데 내가 궁금해졌어요. 실제 상위 1%가 얼마나 벌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보니까 형 또 데이터 보고 왔구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상위 1%는 1년에 세전으로 4억 3천 정도를 버신대. 그리고 10%는 1억 9천. 그리고 또 한 외국 사이트에서 나라별로 1%가 얼마씩 버냐 1년에 그걸 봤더니 한국이랑 프랑스, 일본이 한 3억대 그리고 미국은 6억이 넘어가고 뭐 UAE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8억이 넘어야지 1%가 되고 반면에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1억 정도 벌면은 1%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은 한국에서는 3, 4억 정도 벌면은 1%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 잘 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재벌은 아니잖아 그게.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아들이 경비행기를 빌려서 뉴칼레도니아 갈 수 있는 게 1%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흔히 상위 1%라고 보여지는 모습은 실제 삶에서는 0.0001%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부자들을 그린 모습을 보면 그래도 프랑스 드라마가 가장 부자들의 삶을 좀 객관적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라는 드라마가 원래 프랑스 원작이 디풀성이라는 원작, 연예기획사 사장들이거든요. 마티우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집을 보면 파리의 꽤 괜찮은 상쾌한 동네에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38평 정도 돼 보이는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괜찮은 양복에 좀 깔끔한 타이 매고 실제 1%의 모습은 그거에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네. 훨씬 더 현실적인 1%의 모습을 보여주네. 그럼 순자산 기준으로는 한국에서 얼마가 있으면 1%냐 봤더니 30억 정도가 있으면은 순자산 기준으로는 1%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70억이 넘어가면은 순자산 기준으로는 한국에서 0.1%. 그래서 0.1%면은 5만 명이야. 그러면 웬만한 한국의 군 단위의 규모는 되잖아. 그러니까 꽤 큰다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군 하나 정도의 사람들이 7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상위 1%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할 때 We are 99%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99%고 너네는 1%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 이제 비롯한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웹사이트도 나왔었어 미국에서. 내 수익을 입력을 하면은 내가 전 세계 인구에서 몇 %인지를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자기 수익을 집어넣으면은 거의 미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탑 10% 이상으로 나와요. I see. 가난의 기준이 하루에 1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 이거든요. 하루에 1,000원. 1년에 4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세계에 몇억 명이 있고 다 이제 통계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 좀 빠듯하게 사는데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구나라고 느끼겠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보면 내가 중간 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글로벌을 다 합쳐놓고 보면은 탑 3%, 탑 5%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옛날엔 이게 미국 얘기였지만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수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탑 10%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개념이 영어로 rich라는 개념이 있고 wealthy라는 개념이 있잖아. rich는 그냥 돈이 많다는 의미 같지만은 wealthy는 부유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유명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 보면은 rich는 돈이 많은 사람인데 wealthy는 돈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부하면은 자꾸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돈을 더 잘 벌지? 그러면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도 더 많아져. 그래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상대적 빈곤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 워렌 버핏이 한 인터뷰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인터뷰가 있는데 자기랑 일반 괜찮게 사는 대학생이랑 생활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둘 다 똑같이 비슷한 음식 세 끼 먹고 비슷한 옷 입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자고. 물론 워렌 버핏은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나랑 대학생이랑 엄청나게 차이 나는 순간이 한순간이 있대. 그게 뭔지 알아? 뭐야? 그게 여행 다닐 때 나는 프라이빗 jet 타고 가. 내가 얼마 전에 타이타닉에 관련된 컨텐츠 만들었는데 타이타닉처럼 19세기의 빈부격차를 묘사한 영화 등기선은 그야말로 퍼스트 클래스 캐빈 있고 미들 클래스 캐빈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창 아래 폴트홀만 뚫려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계급 사회였지만 19세기 말은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계급이 없다고 하는 사회지만 유일하게 어디 가면은 클래스라는 표현을 쓰냐 그러면은 비행기 탈 때. 그렇네. 그죠?
워렌 버핏이 딱 그 비행기를 집어서 한 게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 Uneasy Street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뉴욕에서 여러 종류의 부자들을 취재를 해서 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부자라는 얘기를 안 하나를 이렇게 조사한 책이에요. Crazy Rich Asian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가 부자인지 모르고 있잖아, 여자친구가. 근데 비행기를 딱 타니까 퍼스트 클래스 이쪽입니다 하고 이제 퍼스트 클래스 쪽으로 가니까 여자친구가 Are you rich or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아니, 우리 편하게 살아. 근데 그 여자친구가 거기서 하는 말이 제일 웃겨요. That's exactly something very rich people would say.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이 Uneasy Street이라는 책에 의하면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뭐 전문직, 자동차 2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너 경제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I'm the richest person on my street. Thank you. 사실은 뭐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한 20% 정도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나 엘리트야. 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 이제 뉴욕에 가가지고 여러 종류의 부자들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사람도 내가 부자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재밌어요. 아이러니하게 현대 사회가 자수성가 사회라서 그렇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자수성가한 상류층들을 얘기할 때 미국에서 upwardly mobile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으니까 눈이 어디로 가 있겠어? 이리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안 보이고 돈 많은 사람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투자해 줄 수 있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다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는 그 주변이 다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원래 돈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인간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학계나 예술계로 간대요. 학계나 예술계로 가면은 주변에 있는 애들은 굶으면서 예술하는 애들이야. 근데 난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아빠가 스튜디오 사줬네? 그러면은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부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자수성가를 한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하고 물려받은 부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도 보면은 대체로 물려받은 사람들은 철없고 재수없게 좀 나오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다라고 그렇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다. 그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느낀다면은 내가 조금 더 평균 수입 수준이 낮은 나라로 가면은 나는 더 부자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그냥 바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재밌는 사이트를 찾았어. 내가 밥을 먹고 와인을 사고 우유를 사고 고기를 사고 택시를 타고 이럴 때 얼마가 드냐를 나라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재밌다. 되게 재밌더라고.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어. 그 안에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2명이서 그냥 괜찮은 저녁을 먹으면 얼마가 드냐가 나오더라고. 한국에서는 65,000원 정도가 나온대. 그죠. 대충 맞는 거 같지? 근데 우리는 이제 65,000원 밥 먹은 다음에 술값이 10만 원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지. 근데 뉴욕에서 우리가 둘이 괜찮은 저녁을 먹으면은 13만 원이 나와. 13만 원이 아마 팁 빼고일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겠다. 팁하고 세금 빼고. 인도 델리에 가서 먹는다? 그럼 뭐 3만 원 언더로 먹을 수 있어. 그거는 식당의 가격이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소고기를 1kg을 사온다. 그러면 그 가격은 한국에는 57,000원 정도야. 근데 뉴욕에서 사면은 27,000원이야. 그러니까 밥을 사 먹으면은 뉴욕이 한국보다 비싸. 장을 보면은 한국이 뉴욕보다 비싸. 이런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야. 라이프스타일이랑 관련이 많은 것 같아. 나는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럼 뉴욕 살면 큰일 나는 거고. 큰일 나네. 택시를 많이 타는 사람이다. 그럼 런던 살면은 한 달 안에 전자산 다 털릴 수 있어, 진짜. 예를 들어서 인생 B가 있어요. 오케이. 인생 A는 약간 북유럽 스타일이에요. 빈부격차 별로 없는 나라야. 거기서 형이 중간보다 살짝 아래 걸렸어요. 이 인생 A. 그죠? 그 다음에 B는 전반적으로 가난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인프라도 없고 좋은 식당도 없고 형 혼자 겁나 잘 살아. 형은 저택에 살아. 오케이. A, B.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보다 어릴 때 물어봤다라면은 A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했잖아. 그래서 A를 들어보니까 마치 비슷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B를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자유로운 영혼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B를 선택하겠어. 난 B를 선택. 난 무조건 A죠. 난 B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길에 나갈 때마다 불안할 것 같아. 나는 배불리 먹고 왔는데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어. 이 사람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온 거를 봤을 때 그 눈빛 나는 그거를 좀 못 견딜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막 우리 집에 막 CCTV 엄청 달아놓고 막 총든 시큐리티 가드가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너 넷플릭스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요즘?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용히 나 혼자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거 하나에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돈. 그러니까 내가 오디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하실에 조용하게 스테레오 듣는 자리 이런 거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돈만 있으면 결국 돈 그런 데 쓰려고 버는 건데 취미를 갖다 10개 가질 수는 없잖아 어차피 사람이. 근데 B의 라이프는 취미 10개 할 수 있어. 하나만 할래? 하나만 해도 힘이 들어. 근데 이게 뭐 우리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실제로 요즘 미국의 은퇴 트렌드가 그렇더라고요. 대체로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물가 싼 나라로 그냥 훌쩍 이사를 못 가는 이유가 직장을 글로 옮기면 소득이 같이 낮아지니까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연금 수령자들인 거예요. 미국의 연금 수령자들 달러로 연금을 받잖아요. 과테말라,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포르투갈 이런 데 가서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은퇴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내가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일할 수 있다면은 물가 조금 싼 휴양지 같은 그런 좋은 곳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분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잖아. 디지털 유목민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버니 매도프라고 그 사람 알죠? 8조가 얼마 사기쳐가지고 막 뉴욕 역대 최고 사기꾼으로 등극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업체가 있었대요. 합법적인 사업체가. 맞아. 그리고 합법적인 사업체로 이미 5천억을 벌었대. 그렇지. 근데 또 몇 조를 더 벌라고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 5천억 있는 사람이 뭐로 돈을 더 벌라고 저렇게 위험한 짓을 했을까? 왜 사기를 쳤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물들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5천억을 버니까 친구가 막 제프 베이조스, 워렌 버펫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5천억 가진 거 가지고는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낀 거죠. 그런 걸 보면은 결국 행복은 내가 뭐 상위 몇 프로다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굉장히 그 슬픈 인생 스토리가 돈을 엄청 잘 벌어가지고 막 엄청 잘 나가. 근데 뭐 그걸 관리를 못하거나 욕심이 지나치던가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폭락하는, 현실에서도 뭐 마이크 타이슨도 그런 인생을 겪었고 물론 이분은 다시 사업해서 회복을 하셨지만은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런 인생을 겪었고 그래서 물론 돈 많은 건 너무나 중요하지. 인생에 돈 잘 벌고 돈 많이 모으는 거.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소비를 또 관리를 해서 내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냐가 결국은 이것도 자기관리 영역으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미키 형님 훈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약간 반복적인 엔딩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궁금이 분들도 내가 뭐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에서 중산층 조금 아래 A 인생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나만 부자인 인생 이 두 개 중에 뭘 고를 것 같으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MMM에서는 상위 1%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